30년 전 저는 마을에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던 눈먼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아내가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사실 저 눈 보여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5년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32살의 건설, 현장, 소장, 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얼굴에 길게 난 흉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늘 주눅 들어 있던 그는 아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결국 눈을 낮춰 중매쟁이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눈먼 처녀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끔찍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왜 눈먼 척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문 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1995년 제 나이 막 32이었죠. 제가 살던 이 시골 마을에서 제 나이는 노총각, 그것도 노총각 축에 들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벌써 아들, 딸 낳고 큰애는 마당을 뛰어다니고 작은애는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낡은 기와집에서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어떤 이는 안쓰러워했고 어떤 이는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눈이 높아서 그렇다.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그러니 어떤 여자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와 제 어머니만이 진짜 속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왼쪽 뺨에 길게 난 흉터 때문이었죠. 그 흉터는 어릴 적 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하필 얼굴이 깨진 항아리 조각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 상처는 관자놀이 근처에서 입꼬리까지 길게 이어져 마치 진해 한 마리가 늘 얼굴에 붙어 있는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흉터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했고 어떤 처녀는 무섭다며 아예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제 겉모습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일은 잘생긴 외모보다는 튼튼한 체력과 정확한 계산, 그리고 인부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필요했죠. 하늘이 도우셨는지 저는 이 일에서 제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읍내 크고 작은 공사는 거의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현장 인부들도 저를 따랐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떼먹거나 자재를 빼돌리는 일 없이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이죠. 제가 버는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둘이서 풍족하게 살고 낡은 집을 번듯하게 고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높은 담장과 넓은 집은 지을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가정은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덧 60을 훌쩍 넘기신 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당신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제 결혼 문제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늘 한숨을 쉬셨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지만 제가 속상해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키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죠.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 내 탓이야, 내 탓.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께 반찬을 집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잘 버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흉터에 대한 자격지심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중매를 서준다고 해도 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여자들의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안쓰러워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이 싫었습니다. 몇 번 선을 본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거절하거나 제 얼굴을 가진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이 몇 번이고 짓밟히자 저는 점점 더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게 헛된 행복을 줬다가 상처만 더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이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셨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마른 기침 소리는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뿐만 아니라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삶에 작은 기쁨이라도 더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쪽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소박한 소원만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에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드리고 이대로 보내드려야 하나? 그런 질문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1995년 늦은 봄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했죠. 저는 이웃 동네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엔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죠.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우자 어머니가 마당의 큰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늙고 주름진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작은 찻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셨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왔냐? 어서 들어가서 손발 씻고 나와서 차나 한잔 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연장을 내려놓고 대충 얼굴과 손발을 씻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지며 쌀쌀한 오후의 냉기를 조금이나마 가시게 해주었습니다. 오리 모자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랫동안 망설여온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은 괜찮으냐? 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깨셨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니. 마을 입구에 사는 김영감님. 100집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아마 몇 달은 좋게 걸릴 거예요. 저는 애써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시선은 제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어머니로서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눈을 조금만 낮춰보면 어떨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낮춘다. 그 두 단어가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던지요. 제가 온전치 못한 선택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비참한 처지란 말인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뭐가 잘 살아, 잘 살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나이가 32이야. 내 친구 놈들은 다 애 업고 다니고 집안이 북적북적한데 넌 이게 뭐냐. 맨날 그림자처럼 혼자 다니고 애미는 늙었다. 너랑 평생 같이 살아줄 수 없어.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누가 내 밥 해주고 누가 내 빨래 해줄 거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눈물을 급히 닦아내셨습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시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탓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네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내 얼굴 흉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 썩는지 안다. 하지만 얘야,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지 겉모습만 보고 사는 게 아니란다. 우리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처녀를 찾아보는 건 어떠냐. 어쩌면 서로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어머니의 말씀은 제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처녀. 어머니는 혼기를 놓친 여자, 사정이 딱한 여자, 혹은 몸에 장애가 있는 여자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평범하고 건강한 아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런 꿈이 제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불완전한 사람만이 나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아랫마을 김 여사가 중매를 그렇게 잘 선다더라. 내가 한번 찾아가서 부탁해 볼까? 내 인연이 거기에 있을지 누가 알겠니? 어미는 눈 감기 전에 네가 가정을 꾸리고 내 손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란다. 어미가 이 걱정거리까지 저승에 가지고 가게 하지는 말아다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제 가슴에 밝힌 목과 같았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다.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드려야 한다. 저는 어머니께 평생의 빚을 졌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고였지만 희망으로 빛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씁쓸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머니는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고운 밤색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 옷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입으시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정성스럽게 잘 익은 사과 한 상자와 좋은 녹차 한 통을 보자기에 싸시더니 저에게 오토바이로 아랫마을 김여사 댁에 데려다 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들떠서 서두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희망이 이제 이 길 위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기와집이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김 여사는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몸집은 작지만 민첩해 보였고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모자가 도착하자 그녀는 대문까지 달려나와 반갑게 우리를 맞았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했죠. 어머나, 형님이랑 아드님이 어쩐 일로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하셨을까? 바람이 귀인을 우리 집으로 모셨나 보네. 어서 들어와서 차나 한 잔 들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이 장가들어 안정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제 얼굴의 흉터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혼사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민준 총각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키도 훤칠하고 몸도 건강하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단지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을 뿐이지. 그녀는 부채를 살랑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직접 부탁하시는데 제가 어찌 거절하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옆 동네에 이서연이라는 처녀가 하나 있어요. 올해 26인데 용모가 아주 단아하고 피부는 희고 머릿결은 비단 같죠. 마음씨 곱고 얌전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안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에요. 여기까지 듣자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 처녀가 왜 중매쟁이를 필요로 할까? 또 그런 처녀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차례가 올 리가 있을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김 여사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어릴 때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두 눈이 그만 멀어버렸답니다.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형님. 그것 때문에 팔자가 기구해졌죠.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눈먼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집이 없었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눈먼 처녀라니.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연민, 놀라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흉터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나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단점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닐까. 김 여사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큰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네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착한 남편감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예단비도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그냥 형식적으로 100만 원만 받겠다고요. 1995년에 100만 원, 그것은 결혼 지참금으로는 너무나 적은 액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가를 가려면 예단비만 해도 금 몇 돈은 줘야 하고 잔치 음식이며 술이며 이것저것 따지면 돈이 훨씬 더 들었습니다. 이 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도 마음이 복잡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쁘고 착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며느리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녀가 앞을 못 본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함께 살면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아내를 얻는 것, 아침 저녁으로 밥해주고 손주 하나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으셨던 겁니다. 다른 어려움은 차차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인생을, 저를 거절했던 수많은 말들과 동정의 눈빛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생각했습니다. 눈먼 처녀.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내 흉터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내 겉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선이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니는 김 여사를 향해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님, 그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검게 물든 치아를 드러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제가 좋은 날 잡아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매끄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서연이라는 처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쁘고 상냥할지 상상하시다가도 눈먼 처녀가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할지 걱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곧 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그녀 또한 영원히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사흘 후 김 여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라고 하셨고 당신은 첫 인사를 위한 과일과 과자 몇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약간의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우리 모자를 데리고 그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 씨의 집은 안쪽 동네에 있었고 우리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박한 단층집이었고 집 주위에는 무궁화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생한 티가 역력한 마른 체형의 남자였고 어머니는 인상이 후덕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집 안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고 가구도 소박했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내어준 후 처녀의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손님 오셨다. 이리 나와서 인사드리렴. 잠시 후 안방에서 한 처녀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김 여사가 묘사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갸름한 계란형 얼굴에 피부는 희고 고왔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따 한쪽 어깨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이상하리만치 청초하고 맑은 분위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단 하나 눈동자만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척 아름답고 크고 검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멀고 아득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빠, 안녕하세요. 서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정말 예쁘구나. 이리 와서 아줌마 옆에 앉으렴.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축해 제 어머니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내내 서연 씨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척 수줍어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4명의 어른들이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집안 사정과 그녀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하고 순했지만 운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또한 시각장애인 딸을 둔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남은 평생 동안 그녀를 감싸주고 보호해줄 정말 좋은 남자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서연 씨를 칭찬하시고는 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착하고 성실하며 얼굴에 약간의 흠이 있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마치 그들을 설득하려는 듯,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내내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연 씨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귀가 무척 밝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말할 때마다 그녀는 그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면 두 뺨이 붉게 물들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착해 보이는 처녀가 만약 눈이 보였다면 과연 내 차례가 왔을까?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이상한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졌다. 우리는 둘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총각에게 묻고 싶은 말 없니? 서연 씨는 화들짝 놀라며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없어요. 만남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문까지 배웅하며 김 여사에게 연신 고마워했고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는 우리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물으셨죠. 그 아가씨 어떠냐? 괜찮으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제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 결정된 결혼. 사랑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불완전한 인생이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처녀의 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적어도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몇 번 더 만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첫 만남 후 불과 이틀 만에 김 여사가 허둥지둥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죠. 저와 어머니 모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님, 민준 총각,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는 대문 밖에서부터 외쳤습니다. 그쪽 집에서 허락했어요. 민준 총각을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착하고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럽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민준 총각에게 딸을 맡기면 마음이 놓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황급히 김 여사를 안으로 모시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허락했다고? 이렇게 빨리.
저는 그날 만남 이후의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진행되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급류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락만 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되도록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해요. 밤이 길면 꿈도 많다고 오래 끌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죠. 처녀 아버지가 저더러 와서 형님과 총각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언제쯤 어른들끼리 만나서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나, 너무 잘 됐네. 아우님, 우리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좋은 날만 잡히면 바로 찾아가겠네. 하루라도 빠르면 더 좋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저는 이제 와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어른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둑판의 졸이었고 다른 수를 둘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김 여사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불과 2주 뒤로 약혼식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약혼식 날, 우리 집에서는 떡과 과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단비 100만 원을 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식은 소박하지만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 씨의 부모님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곧 시집갈 신부라기보다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오늘따라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결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나처럼 어머니를 위해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 약혼식 후 결혼식 날짜도 바로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인생의 중대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잔치 음식을 예약하고 하객을 초대하고 우리 부부를 위해 새 침구와 장롱을 장만하느라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어딜 가나 곧 며느리를 본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속의 불안도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만 기쁘시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와 서연 씨는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는 모두 어른들의 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팥빙수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즐겨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설 일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마치 곧 서명될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묶인 두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데이트도 사랑의 속삭임도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서로에 대한 연민과 수용이었을 겁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나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 눈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앞으로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우리는 과연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곧 발을 들여놓을 그 막막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꾸며주신 아늑한 신혼방을 보고 늙고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남자다.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이 결혼이 어떻게 되든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곧 내 아내가 될 여자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늦봄의 어느 날 햇살은 꿀처럼 노랗게 마을 길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자줏빛 한복을 입으시고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안절부절못하시며 사람들에게 상을 다시 놓고 찻잔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분위기는 분주했지만 따뜻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신랑인 저만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밝은 회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제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아침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신부 옆에 섰을 때 내가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해진 길시에 우리 신랑 측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선두에는 꽃차가 있었는데 사실은 조화와 빨갛고 파란 리본으로 어설프게 장식한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촌스러워 보였지만 시골 사람들의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뒤에 탄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신부를 맞으러 가는 기분이 아니라 제 운명이 결정될 법정으로 가는 기분이었죠. 신부 집도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서연 씨는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면사포를 쓴 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 신랑 측 친척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맑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빛바래게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슬쩍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얇은 면사포 뒤로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골 결혼식은 간단해서 복잡한 의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부 집에서 예를 올린 후 저는 그녀를 부축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차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무척 부드럽지만 차갑고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녀도 저처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해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이웃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잔치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머니가 복이 많아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서연 씨를 번갈아 보며 잘 어울린다고 감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얼굴에 흉터는 있지만 복이 많아서 꽃처럼 예쁜 아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 저와 그녀 모두가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와 서연 씨는 상을 하나하나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녀 곁에 바싹 붙어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무척 다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눈먼 아내를 극진히 보살피는 남편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이 가까움이 그저 어색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공기 중에는 술과 음식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셨지만 대충 정리를 하시고는 우리에게 어서 방에 들어가 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불행한 아들에게 온전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이 집에 곧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부축해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소박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우리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길고 긴 밤, 그리고 비밀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앞둔 두 낯선 사람, 저와 그녀만이 남았습니다. 신혼방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제 자신의 얕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은 따뜻한 노란빛을 내뿜었지만 방 안을 가득 메운 어색한 공기를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홀레복은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연약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사람은 내 아내, 남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저는 그녀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침대 곁으로 가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피곤할 텐데 물이라도 좀 마셔요. 서연 씨는 제가 가까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아 부드러운 손바닥에 찻잔을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침대 옆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침묵은 어색한 말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분위기를 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묻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하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와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저는 그렇게 앉아 호롱불 아래의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움.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 씨가 입을 열어 질식할 듯한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대체 뭘까? 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해요. 듣고 있으니까. 서연 씨는 마치 용기를 내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도 더듬거리지 않고 확고한 걸음걸이로 호롱불이 있는 탁자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심지를 살짝 돌리자 불꽃이 확 타오르며 방 안 구석구석과 놀라서 굳어버린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저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늘 초점 없고 공허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눈이 지금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뚜렷하며 깊이가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제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당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만큼 강력한 한마디를 죄송해요.
눈 보여요. 머릿속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보인다고? 그녀가 눈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럴 리가 없다. 온 동네 사람들, 그녀의 가족, 중매쟁이,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두 그녀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건 장난인가? 신혼 첫날 밤에 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장난. 무슨 소리예요? 그런 농담하지 말아요. 저는 애써 쓴 웃음을 지으며 이것이 단지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심지어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맑은 눈으로 제 얼굴의 흉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모든 걸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민준 씨도 보이고 민준 씨 얼굴의 흉터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당신 눈에 비친 놀라움도 전부 보여요.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진실은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났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가슴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저는 눈먼 아내를 받아들였고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에 대한 연민과 그녀라면 나의 단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연극이었다니. 왜 그랬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속여서 대체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방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방금 드러난 끔찍한 비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제 질문에도 서연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힘을 너무 준 탓에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제 안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농락당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말해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우스워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평정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 태도에 서연 씨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 씨를 속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정. 저는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하는 사정이 대체 뭔데요? 당신이 눈이 먼 줄 알고 나와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감수했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평생 당신을 돌볼 각오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연극이었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 씨는 황급히 설명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진정하고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설명할 기회를 주죠. 말해봐요. 서연 씨는 손을 들어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먼 척한 건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저희 집이 무척 가난해요. 부모님은 늘 편찮으시고요. 언니들은 다 멀리 시집가서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돼요. 부모님은 제가 혼자 늙어 고생할까봐 제 결혼을 무척 서두르셨어요. 그녀는 제 반응을 살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모든 죄를 그녀 혼자에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혼삿길도 순탄치 않았어요. 선을 보면 어떤 남자는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퇴짜를 놓고 어떤 남자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부모님은 너무 조급해진 나머지 이런 꾀를 내신 거예요. 딸에게 흠이 좀 있으면 남자 쪽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거고 결혼도 더 쉬울 거라고요. 저더러 그냥 눈먼 척하고 있다가 중매쟁이를 통해 착하고 성실한 남편감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시집가서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눈이 나았다고 하면 된다고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 가족 전부, 그리고 그 중매쟁이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날 속인 거군요.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저희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시면서 다 저를 위해서라고 좋은 남편 만나 의지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애원하시는데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가 내놓은 이유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정말로 단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렇게 정교하고 위험한 연극을 꾸몄단 말인가. 그럼 왜 나였죠?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선을 본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였냐고요. 제 질문은 서연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혼사길이 막혔지만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민준 씨 같은 사람이라면 제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설명에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나와 그녀는 둘 다 결점이 있는 사람, 서로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두 불완전한 운명의 타협이자 거래였던 셈이다. 제 안의 분노는 거의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채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녀가 불쌍했고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밀은 밝혀졌지만 오직 우리 둘만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일을 크게 만들어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내 결혼에 모든 희망을 걸고 계셨다. 제가 침묵하자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많이 화나신 거 알아요. 욕을 하셔도 좋고 때리셔도 좋아요. 다 간수할게요. 다만 제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어머님께는요. 연세도 많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부탁이에요. 앞으로 제가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이 잘못을 갚을게요. 아름다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제 발치에 꿇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내 아내고 이미 벌어진 일이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해결될 건 없고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됐어요. 일어나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 씨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다 따를게요. 내일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눈먼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벌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갑자기 눈을 뜬다면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열정은 없고 비밀과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침대 한쪽 끝에서 따로 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내를 얻었다. 아름답고 건강한 아내를. 하지만 내 결혼은 거짓말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그녀와 함께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밝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의 분노와 충격은 가라앉고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옆에 누운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에 떨며 애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만약 그 거짓말만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서연 씨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곧 무언가 생각난 듯 그녀는 황급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습니다. 익숙한 초점 없는 시선으로 조정한 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그녀의 그 변화는 너무나 능숙해서 감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세아가 둘 다 일어났느냐? 어미가 아침 차려놨다. 저와 서연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둘 다 약간 당황했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밖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어났어요. 금방 나갈 테니 그냥 두세요. 저는 먼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연 씨도 일어났지만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난처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침대 곁으로 가서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즉시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에 매달려 새로운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듯 더듬거리며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따끈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어났구나.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어머니는 다정하게 물으시며 서연 씨의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아침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반찬을 집어주셨고 저에게 아내를 잘 보살피고 사랑해주라고 끊임없이 당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툰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서연 씨는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몇 번이나 헛디뎌 밥알을 상에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당황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새아기가 몸이 불편하니 네가 참고 잘 가르쳐 주렴, 민준아. 저는 그저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죠. 저는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하며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동시에 이 연극을 지켜보는 불편한 감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이웃들 앞에서 서연 씨는 불쌍한 눈먼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을 다닐 때는 상에 부딪히고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밥을 지을 때는 간장이나 소금을 쏟았으며 빨래를 할 때는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편히 쉬라고 한쪽에 앉혀두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쉬시면 이 낡은 기와집은 또 다른 무대로 변했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서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툴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호롱불 빛에 반짝였고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능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더러운 옷들은 그녀의 손에서 깨끗하게 빨아져 깔끔하게 널렸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야식을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 의학 지식도 약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고 돌아와 감기에 걸렸는데 그녀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고 은수저로 등을 긁어주었습니다. 그 솜씨는 경험 많은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분노는 점차 호기심과 약간의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데려온 아내는 낮의 모습처럼 약하고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척 현명하고 똑똑했으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지만 그저 필요한 의례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일이 힘드냐고 물었고 저는 그녀에게 집 생활이 익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침대에서 잤지만 각자 한쪽 끝에서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침실은 진실이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묘한 생활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멀었지만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날이 갈수록 더 예뻐하셨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아내를 극진히 보살피는 좋은 남편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제 분노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온한 겉모습과 밤의 능숙함 뒤에 항상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길에서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 개 짖는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겨우 안정을 되찾곤 했습니다. 특히 밤에 제가 그녀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번 잠에서 깨어 그녀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그곳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고 칠흑같이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외롭고 근심에 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창가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 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또 잠이 안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역력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황급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밖에서 뭘 보는 거예요? 저는 부드럽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바람 쐬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으니 그녀도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녀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나한테 했던 말, 단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눈먼 척했다는 그 이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제 질문에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 말해줘요. 어쨌든 우린 이제 부부잖아요. 무슨 일이든 함께 마주해야죠. 제 태도가 그녀를 겁먹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침대로 돌아가 마치 도망치는 아이처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제게 더 큰 비밀, 그녀를 괴롭히는 끔찍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고백은 분명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얇은 이불 아래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이 단지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비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우리를 찾아와 이 위태롭고 평온한 이중생활을 깨뜨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불과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장에 가기 위해 대문 밖으로 오토바이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계셨죠. 서연 씨는 눈먼 아내 역할을 하며 툇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평화로운 풍경,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오토바이, 급정거 소리와 뒤이어 들려오는 요란한 발소리, 그리고 건들거리는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에 있냐? 이서연 어딨어? 썩 나오라고 해. 그 무례한 외침에 우리 셋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텃밭에 계시던 어머니도 고개를 들고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서연 씨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콩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고 콩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대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가 숨겨왔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3명의 남자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놈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었고 팔에는 험악해 보이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어 울퉁불퉁한 근육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두 놈도 딱 봐도 할 일 없는 건달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요? 저는 오토바이를 내려놓고 집 문 앞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두의 선 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은 마당을 한번 훑더니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은 서연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눈먼 척, 귀먹은 척 하면서 나를 피하려고 평생 숨을 수 있을 줄 알았냐. 어머니가 텃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조리개가 들려 있었죠. 낯선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어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말하는 거요? 이 아이는 내 며느리요.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제야 그놈은 어머니를 흘긋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할망구, 저리 비켜. 이건 나하고 내 마누라 될 뻔한 연하고의 문제야. 그리고 너,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넌 또 뭐야? 그 흉터 있는 남편놈이냐? 그의 모욕적인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현장 소장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이런 놈들에게는 흥분할수록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남편이요.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시오. 노인과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제 목소리가 서연 씨에게 약간의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일어나 제 등 뒤로 숨었고 두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온몸이 멈추지 않고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달놈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야만적인 웃음소리였죠. 너하고 얘기하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마누라가 어떤 년인지 알기나 하냐? 그녀는 나를 속였고 이제는 너까지 속이고 있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고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제 등 뒤에 숨은 서연 씨를 가리켰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쫄따구의 거만한 태도는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위태로운 평화는 이 불청객들에 의해 순식간에 찢겨버렸습니다. 눈먼 척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황태식이라는 이름에 그 건달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제 아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연기 한번 잘하는구나. 이 동네 사람들 다 속이고 저 흉터 있는 놈까지 속여서 시집을 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황태식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셨습니다. 자네,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지 못해. 우리 애가 눈먼지가 언젠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어디서 와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지? 황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속은 건 바로 할머니예요. 눈이 멀었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저 흉터 있는 남편놈이 화장실 데려다 줬는지 아니면 할머니보다 더 빨리 제 갈 길 찾아갔는지. 그는 듣기 거북한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어머니는 몸을 떠셨습니다. 내가 똑똑히 알려드리죠. 태식은 거만하게 얼굴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서연이라는 년 원래 내 약혼녀였어요. 전현 부모가 우리 집에서 보낸 예단, 예물 다 받았다고요. 날만 잡아서 데려오면 끝이었는데 글쎄 인연이 눈먼 척하는 쇼를 해서 도망치더니 이놈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전현은 당신들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까지 한 거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머니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서연 씨와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저놈이 하는 말 사실이냐? 저는 어머니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모든 신경은 서연 씨를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 그녀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잡고 있는 제 옷자락을 꽉 쥐어주며 힘을 불어넣어 주려 했습니다. 저는 황태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과거가 어땠든 나는 상관없소.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집 사람이요.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 용서 못해. 내 아내라고? 태식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독사를 집에 들인 거라는 건 아냐? 내가 전현의 정체를 까발려주지. 이서연, 눈 똑바로 뜨고 내 남편 놈 얼굴이나 쳐다봐. 더 이상 쇼하지 말고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제 등 뒤에서 서연 씨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평소 몸 쓰는 일을 했던 덕분에 저는 재빨리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제 힘이 꽤 셌던지 황태식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날 쳐.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쫄따구들도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오. 당신들 같은 건달들이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란 말이오.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소. 평소 현장에서 인부들을 지휘할 때나 쓰던 카리스마가 이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제 덩치가 그놈처럼 우락부락하지는 않았지만 키가 크고 다부졌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가 황태식을 약간 주춤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대문 밖을 흘끗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벌여봤자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좋아,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봐주지.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둬. 이 서연은 내 여자야. 내가 못 가지면 다른 놈도 가질 수 없어. 두고 보라고 이 흉터 있는 놈아. 그러고는 그는 분한 듯 몸을 돌려 쫄따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 놈은 기세등등하게 사라졌고 마당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과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서 계셨고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연극은 이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황태식 무리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 씨의 흐느낌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과 극도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놈이 새아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냐? 저는 어머니를 보았다가 거의 실신할 듯이 울고 있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서연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를 의자에 앉힌 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이야기가 길어요. 제가 서연 씨랑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께 다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아마도 당신의 아들을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분등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집안에 우리 부부만 남았을 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서연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마시고 진정해요. 그리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깊은 피로감과 연민만이 남아있었죠.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받지 않고 다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흐느낌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감정들을 모두 쏟아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후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작은 흐느낌만이 남았을 때 서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끊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모두를 속였어요. 신혼 첫날 밤에 드렸던 말씀은 진실의 절반뿐이에요. 그녀는 황태식이 그 지역에서 불법 목재 거래로 돈을 번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놈은 돈과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 동네에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눈독을 들였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무서워서 항상 피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황태식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배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고 그 집안의 힘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중매를 넣었을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서연 씨는 흐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그 집 예물을 받고 제 결혼 날짜까지 잡으셨어요. 저는 애원하고 울고 심지어 죽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저 우시면서 내 팔자가 기구하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놈과 결혼하면 제 인생은 끝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매일 그의 폭력을 견뎌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칠 생각도 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먼 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황태식처럼 거만한 놈은 절대로 장애가 있는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를 혐오하고 모욕하고 스스로 파혼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눈이 멀든 다리가 부러지든 반드시 저를 아내로 맡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라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왔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바로 그때 어머니가 김 여사와 상의해서 다른 혼처를 빨리 찾아 이미 엎질러진 물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 여사님이 민준 씨를 찾아온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제 안의 모든 의문과 의심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항상 두려움에 떨었는지, 왜 작은 소리에도 놀랐는지, 왜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하고 불쌍한 여자였고 악마 같은 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의 마지막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틋함과 이름 모를 사랑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툴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인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살짝 몸을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죠. 저한테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탓해서 뭘 하겠어요. 당신도 피해자일 뿐인데 진작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줬어야죠.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가서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잖아요. 그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서연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미소에는 여전히 슬픔과 걱정이 어려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보호 약속은 서연 씨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지만 곧 닥쳐올 폭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태식은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제가 지쳐서 서연 씨를 스스로 내쫓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녘이면 누군가 우리 집 지붕에 돌을 던졌고 그 소리에 어머니와 서연 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부축해 눈먼 척하는 서연 씨가 오랫동안 갖고 온 푸르른 텃밭은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채소는 뿌리째 뽑히고 밭은 무참히 짓바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영리한 검둥개는 어느 날 아침 텃밭 구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죠. 분명 독약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그놈과 그 쫄따구들이 온 동네에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나 서연 씨가 눈이 멀지 않았으며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행실이 가벼운 여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자에게 홀려 다른 남자의 여자를 데려와 살면서도 속고 있는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놈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존경이나 동정이 아닌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오셨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에게도 미움받은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길을 나설 때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비꼬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대개 며느님이 눈이 별처럼 밝다던데 왜 눈먼 척을 했대요? 듣자 하니 민준 씨가 그 여자한테 속았다던데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실 뿐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한숨만 쉬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늙은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황태식의 괴롭힘은 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쫄따구들을 데리고 와서 때리거나 부수지는 않았지만 한 구석에 죽치고 앉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 인부들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는 제가 아내 하나 간수 못하는 흉터 있는 놈이며 속고 살면서도 잘난 척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 인부들을 협박하며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인부들은 두려움의 일을 그만두었고 공사 진행은 늦어졌습니다. 건축주는 조급해하며 계속해서 불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황태식에게 대처하면서 인부들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일을 제 시간에 끝내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많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걱정과 죄책감에 점점 야위어가는 서연 씨를 보고 슬픔에 점점 늙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약하게 보일수록 황태식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나는 남자다. 이 집안의 기둥이다. 내 여자들을 지켜야만 한다. 제 머릿속에 계획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황태식의 거짓말을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저에 대한 믿음이 더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피할수록 그놈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서연 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놈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게다가 막무가내잖아요. 우리가 그놈을 이길 수는 없어요. 힘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 결의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그놈의 꾀를 역이용해서 그놈을 잡을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연극이죠. 하지만 이 연극에서는 당신이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하고 아주 훌륭하게 연기해야 해요. 서연 씨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황태식이 당신이 눈먼 척한다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죠. 마을 사람들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놈의 말을 사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눈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었다고 믿게 만들 거예요. 서연 씨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치료되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바로 여기가 연극의 시작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말할 거예요.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아내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알려주셨다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치료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내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와서 다려주고 당신 눈 주위를 마사지해주는 척할 거예요.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협조해야 해요. 시력이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했습니다. 연기를 아주 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첫날에는 눈에 피로가 좀 가신 것 같다고 말하고 며칠 후에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집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어요? 서연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대담한 계획을 소화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 우리는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노력 덕분에 당신 눈이 나았다고 믿게 되면 황태식이 당신이 눈먼 척했다고 말했던 것은 아무 가치도 없게 될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놈을 비난할 겁니다. 배가 아파서 우리를 험담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놈은 지지를 잃고 명분을 잃고 우리를 헐뜯으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고립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연극은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할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날 믿어요? 서연 씨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한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당신을 믿어요. 할게요. 그 손길은 마치 굳은 약속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의해 억지로 엮인 두 사람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칼과 창은 없지만 무척이나 힘들고 치열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와 절망 대신 결의와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연극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소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객으로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씨는 좋지만 동네에서 가장 말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날 아침 박 씨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일부러 울타리 밖으로 나가 큰 기지개를 켜며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약을 알려주시네.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제 예상대로 박 씨 아주머니는 즉시 빗자루를 멈추고 호기심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민준 총각,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건 길몽이라던데.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아직 잠이 덜 깬 척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머리카락이랑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하얀 도포를 입고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착하게 사니까 가엾게 여겨서 아내 눈을 고칠 수 있는 산속약초를 알려주신다고요. 정성을 다해야만 효험이 있을 거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깨고 나서도 꼭 진짜 같더라고요. 박 씨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약초라고 하던가? 기억나. 몇 가지 들풀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정성을 다해 산에 올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오늘 현장에는 안 나가고 산에나 한번 올라가 볼까 해요. 혹시 하늘이 도울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온 동네는 제가 꿈에서 신이를 만나 아내의 눈을 고칠 약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시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손을 모아 조상님께 빌며 부디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바구니와 낫을 챙겨 들고 혼자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것이 약초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초처럼 보이는 풀들을 닥치는 대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뜯어온 풀들을 마당에서 깨끗이 씻어 약탕기에 넣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일부러 쌉쌀한 풀 냄새가 이웃집까지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서연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약 가져왔어. 좀 쓰더라도 참고 마셔봐요. 혹시 알아요. 효과가 있을지. 서연 씨는 순순히 약사발을 받아들고 얼굴을 찡그리며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은 눈 위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책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대로 눈 주위의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인 척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때요? 좀 덜 뻑뻑한 것 같아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약하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눈이 좀 가벼워지고 전보다 덜 뻐근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 부처님, 정말 효험이 있나 봅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저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돌아와 약을 다리고 아내를 마사지했습니다. 서연 씨도 완벽하게 협조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그녀는 어머니께 호롱불을 눈 가까이 가져다 대니 희미한 빛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제 앞에 섰을 때 제 형체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은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엿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우리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탄하고 수군거리고 저를 완전히 다른 눈빛, 존경과 경의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우리 연극은 새로운 절정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 씨는 제 부축 없이 혼자서 방에서 마당까지 천천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약간 비틀거리고 손으로 벽을 더듬어야 했지만 이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것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진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웃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려들어 앞다투어 물었습니다. 세아가 정말 보이는 거야? 서연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향해 아직은 약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들, 희미하게 보여요. 앞에 많은 분들이 서 계신 건 보이는데 얼굴은 아직 잘 안 보여요.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오셨습니다. 달려와 며느리를 꼭 껴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가 눈이 정말 뜨려나 보다. 조상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마치 축제처럼 들썩였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밭에서부터 집안까지 모든 대화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 씨의 기적 같은 회복뿐만 아니라 저를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며 아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제 얼굴의 흉터는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덕망 있고 좋은 남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연극의 막을 내리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에게 꿈속의 신이가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서연 씨의 눈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마당에 과일과 향을 올린 상을 차려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져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비치고 호기심에 찬 이웃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의 다 모였을 때 저는 서연 씨를 부축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당 한가운데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봐요. 조급해하지 말고. 저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얼굴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빛에 익숙하지 않은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그녀의 맑고 검은 눈동자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파란 하늘을 보고 마당 앞 감나무를 보고 붉은 기와지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찬 이웃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감사와 믿음, 그리고 이전에는 본 적 없던 따뜻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여요. 서연 씨가 외쳤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저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녀의 외침은 마치 신호탄 같았습니다. 군중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민준이가 해냈어. 정말 아내 눈을 고쳤구나. 축하해요, 아주머니. 어머니는 달려와
우리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으셨습니다. 기쁨에 겨워 소리내어 오셨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아내를 품에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시골 마을 한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기적.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기쁨과 놀라움의 절정에 달했을 때 대문 쪽에서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기적은 무슨, 전부 사기꾼 놈들인데 내가 말했잖아. 저녀는 원래 눈이 멀지 않았다고.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황태식과 그의 쫄따구 두 명이 대문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악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망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반신반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분노에 찬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황태식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이봐, 태식이, 말 조심해. 기적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런데도 사기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남자도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새아기가 눈이 안 멀었으면 민준이가 뭐하러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약초 캐고 약 다리고 마사지를 해줬겠어? 할 일 없어서 온 동네 사람들 보라고 연극이라도 했겠냐고? 그 말은 마치 황태식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그저 와서 서연 씨가 눈이 멀지 않았다는 진실을 폭로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서연 씨가 눈을 떴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저를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아파야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다. 너희들 다 저것들한테 속은 거야. 황태식은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저거 다 쇼야. 내가 전현 수법을 다 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사람들의 미움만 살 뿐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소리 좀 그만하게.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야. 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늘이 감동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지. 자네처럼 남의 행복이나 망치려는 사람은 언젠가 하늘이 벌을 내릴 걸세. 마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황태식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에 익숙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명분을 잃고 군중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우리를 모욕하기는커녕 이제 그를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옹졸하고 질투심 많은 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황태식이 비난의 중심에 서서 분노와 당혹감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통을 벗은 누가 봐도 건장하고 힘세 보이는 남자 10여 명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건설 현장인부들이었습니다. 선두에는 현장 반장인 김 반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의리가 넘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황태식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고 다른 인부들도 모두 멈춰서서 우리 가족 주위에 든든한 인간 벽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며칠 동안 일을 쉬고 제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자 인부들이 무척 걱정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 놈이 있는지 보러 온 것이기도 했죠. 김 반장님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제 앞으로 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 사모님 눈이 뜨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 인부들이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황태식과 그 쫄따구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라, 이거 우리 현장에 자주 놀러 오시던 태식 씨 아니신가? 오늘은 축하해주러 오셨나 봐.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시나? 김 반장님의 비꼬는 말과 10여 명의 건장한 인부들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황태식과 그의 두 쫄따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이미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건장한 무리까지 마주하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오늘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그는 겨우 힘없는 협박 한마디를 내뱉고는 쫄따구들에게 슬그머니 눈짓을 보냈습니다. 새 놈은 황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제 어깨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런 벼락 맞을 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소장님. 다음에 또 와서 귀찮게 굴면 그냥 한마디만 하시오. 우리 인부들이 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저는 감동해서 김 반장님과 인부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우리 집 마당은 잔칫날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구들, 인부들이 오랫동안 남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와 서연 씨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황태식은 그날 망신을 당한 후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러 오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소문들도 그와 함께 사라졌고 대신 우리 부부의 사랑에 대한 감탄 어린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마침내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먼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현명함과 살림 솜씨가 이제 마음껏 발휘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깔끔하게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시어머니와 이웃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셨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건강한 며느리를 얻으신 어머니는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나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부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서연 씨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제 현장 일부터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깊고 단단하게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 어린 행동과 다정한 눈빛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오후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서연 씨가 환한 미소와 약간의 수줍음을 띤 채 대문까지 달려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기쁜 소식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가슴속에서 끝없는 행복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툇마루에 서 계시던 어머니의 기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에게 곧 새로운 구성원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밝고 행복한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서연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 얼굴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드러움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의 증표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 나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고 나를 고통스럽고 위축되게 만들었던 흉터가 이제는 행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얼굴에 흉터가 있던 노총각은 마침내 제 인생의 온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운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